네,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 방문이 끝났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임은정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을 방문하고 곧이어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방중과 방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먼저 간략히 비교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작년에 일단 우리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이 참 큰 어떤 계기가 되어준 것이 지금 그렇죠. 와서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 이후로 바로 신년 초에 이제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하셨죠. 이거는 네. 이제 너무 오랫동안 국빈 방문이 없었고, 물론 시 주석이 이쪽에 오신 것도 그때 당시 국빈 방문인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었죠. 10년 이상 된 일이었고, 네. 우리 측에서 국빈 방문을 하신 것도 거의 한 8년여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빈 방문이라고 그러면 의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사적인 규모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일본을 이번에 가신 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셔틀 외교라고 흔히 부르는 네. 서로 왔다 갔다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럼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캐주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정상회담일 건데요. 이번에 이제 저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오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시는 것으로 이제 서로 한번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서 이제 셔틀 외교가 다시 개시가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언론에서 쓰시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네. 좀 드문 우리가 참 물론 관광을 많이 가시죠. 이제 특히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교토, 오사카, 이제 나라 이쪽 지역을 네. 많이들 가시는데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고도에서 이런 또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이색적인 그런 장면들도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도 시진핑 주석의 극진한 환대가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 일본에서도 일본어 표현으로 오모테나시라고 하던가요. 네. 이 극진한 대접을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많이 받았죠. 네, 이제 일본 문화죠. 워낙 손님한테 잘하고 또 일본 분들이 워낙 친절하시잖아요. 워낙 친절하고 관광을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게 많이 가시는 거는 아무래도 안전하면서 친절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맛있고 근데 요즘에 게다가 또 이제 물가적으로도 네. 한국이 오히려 역전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요. 그런 일본의 그 아름다운 그런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오모테나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손님한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뭐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꼭 여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역대 최초의 여성 총리이다 보니까 또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스처나 매너, 에티켓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조금 더 친절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양국 정상이 매우 드물게 네. 드럼 연주를 함께해서 네. 화제가 됐는데요. 잠시 그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일 두 정상의 드럼 합주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정말 이색적인 장면이죠.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밴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일본 내에서는 꽤 그렇죠. 유명합니다. 오토바이도 네, 탔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단아해 보이고 이렇게 얌전해 보이는 또 외견과는 다르게 조금 와일드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또 취향이 있으신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합주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두 정상이 또 친목을 도모하시는 것은 뭐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좀 보기 힘든 장면이었던 것 같고 또 다른 것보다 이제 어떤 면에서 조금 시대가 진짜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 그 음악이 이제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저희 세대만 해도 굉장히 일본 문화가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앞서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대중문화적으로 그랬었죠. 그런 네. 시대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는 뭐 한국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일본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에서 일본이 더 앞서갔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까지 역전이 됐구나. 이게 일본의 총리가 두 곡을 다 한 곡을 네. 한국 거라고 뭐 한 곡을 일본 걸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두 곡을 다 그렇게 한국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그 곡을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좀 저 자신으로서는 조금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네. 이 두 곡을 연주를 했었죠. 방금 드럼 합주에서 보였던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사실 1박 2일 내내 이어졌죠. 분위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조금 딱히 어떤 딱 하나의 이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저는 좀 전반적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작년에 여러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다카이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소위 말한 자공 연합이라고 그러죠. 자민당과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명당의 이 오래된 그 연합이 이제 깨지면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아무튼 우여곡절을 겪은 두 분이 들어서시면서 집권을 하면서 우리가 다 걱정을 했던 거는 한국 쪽에서 이제 진보, 저쪽은 또 이제 우파 중에서도 좀 더 강경한 우파시기 때문에 이 조합이 이거 참 어떻게 될라나 네. 이 문제를 양쪽이 다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같이 뭐 이제 일본 연구를 하는 한국 측에서 일본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저쪽을 걱정하고 네. 저쪽에서는 또 한국 쪽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또 걱정하고 해서 서로가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 작년이 이제 60주년이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 그리고 에이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행히 이런 우려를 기후에 이제 그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역시 이제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흔히 연구자들이 해왔던 이런 공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가 별로 없어졌구나. 네. 꼭 한국에서 진보 정부라고 해서 꼭 일본에서 보수 정부라고 해서 양측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첫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으로 봤고 부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건설적인 대화들이 쭉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봤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뭐 디테일한 얘기 차차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런 프레임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네.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을 가장 앞세우는 그런 외교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좀 궤가 맞아 들어가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찬찬히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이 조세희 탄광 얘기를 일본 측에서 먼저 꺼냈다는 점이 참 눈에 띕니다. 이 조세희 탄광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일본은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자, 교수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세희 탄광이라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일본은 그동안 이 문제를 왜 짐짓 회피해 왔던 건가요? 참 전쟁이라는 것은 참 여러 비참한 비극들을 낳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석유보다는 석탄이 주요 에너지 원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석탄 뭐 예를 들면 사도광산 뭐 이건 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모든 그런 자원이나 광물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희생이 되는 게다가 이제 전쟁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런 시대였었고 그 시대에 이제 이 조세라고 하는 그 탄광은 이제 야마구치현, 야마구치현에 있었던 이제 그 탄광인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이런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해저의 그 위험한 상황에 굳이 또 그 탄광을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몰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숫자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인이 136명, 그러니까 일본인이 또 47명 합치면 벌써 이제 18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그 사고였는데 지금 같으면 정말 한 명이라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가 중에서도 이제 또
또 생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뭐 발굴 작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구조 작업을 할 수도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러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말하자면 뭐 묻어버린 이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또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또 있지만 아무튼지간에 이 부분을 먼저 이번에 일본 정부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하고 이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협력을 해서 DNA 이제 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유해 발굴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조금 이것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또 이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분들 이렇게 이 두 사안이 굉장히 큰데 둘도 사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두 사안도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또 이게 다른 사안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법리적인 것, 정의의 문제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인권의 차원에서 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부분에서 양국이 합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이 역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반증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어떤 과거사 문제 정리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첫 단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확인했습니다만 다카치 사나이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맞이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함께 드럼을 치고 사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 정상을 이렇게까지 예우를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뭐 중국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 중국과 사이가 틀어질 것이다. 이건 일본이 모를 리가 없을 테고 중국은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이유, 어떤 다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뭐 우리 그런 케이팝을 두 곡이나 하신 거에 대해서도 시대가 바뀌었구나. 왜냐하면 저처럼 90년대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 물론 그 전에 선배님들 계시죠. 뭐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좀 아무래도 위축이 됩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당연히 한국이 잘 사는 나라였었지만 그래도 일본이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이제 앞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역전이 됐습니다. 네. 물론 여전히 일본은 기술 강국이고 원천 기술 같은 거 우리가 수입해오는 것들도 많지만 상당 부분 특히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제 국민들의 구매력 지수 같은 것들도 이제 일본 국민보다 어떤 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국민들이 돈을 더 잘 쓸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한국이 당연히 대접을 하셔야죠. 어떤 말하자면 이제 당신들의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쪽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중 이런 전략 갈등, 경쟁의 국면에서 미국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서 뭐 동맹이지만 이 미국의 이 좀 예측 불허한 이런 부분들 물론 여전히 동맹이라는 것은 확고합니다. 두 나라 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중국 앞서서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한국은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대접하고 서로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일본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저런 이제 행동으로 저런 매너로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일본의 바람은 이 정상회담 후에 있었던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또 한미일이 잘 지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의 언론 발표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両国を
取り巻く、戦略環境が厳しさを増す中、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大統領との間では日韓米の安全保障協力を含む戦略的な連携の重要性につい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はしっかりと議論いたしました。今後も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まいります。 네, 시청자 여러분 느끼셨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중에 중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쏙 빼놓고 말한 다카이치 총리.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이렇게 동북아 3국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는 어떤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당연히 말이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은요, 근본적으로 큰 인식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두 정상 모두 한미일을 강조하신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도 맞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방점이 찍혀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닌데,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중일 갈등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네. 그러나 그에 비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얹어서 이제 우리 이제 서울 한복판에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이제 이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이런 국제 기구가 이제 그 장도 이제 한중일 외교관들이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네. 이런 이제 조직이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제안을 또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다카이치 총리가 뭐 두 손 들고 반대한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사를 이해하면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방문했을 때와 이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거를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다. 그 얘기는 균형을 잡고 중재를 하겠다. 그리고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 일본과 중국의 이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본도 대강 이런 상황을 지금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문제가 됐던 발언 같은 경우도 심정적으로야 특히 이제 보수를 지지하시거나 일본 국민들 중에서도 그렇다고 하시면 다 납득을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일진데, 네.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이요. 할 수도 네.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일본의 존망에 그렇죠.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인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것은 바로 얼마나 지근거리에 있냐면 오키나와에서부터 그 문제가 되는 센카쿠 슬래시 디아오이타오 바로 앞에 네. 대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그 물리적 거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느끼는 거리감은요. 딱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총리가 굳이 그렇게 명징하게 그렇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역풍이 강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또 면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느니 많지. 지금 일본에서도 어떤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좀 뭐 소개를 하자면 뭐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큰 신문 중에 하나죠. 한일 경제안보 논의를 뭐 합의했다라든지, 네. 뭐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도 한일 경제안보 논의에 일치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부분에 더 방점을 찍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 측 언론들도 한국하고 일본은 그래도 관계를 이거를 좋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합의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참고로 미국의 한 대외정책 전문 매체도 일본이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일본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교수님, 대한민국의 현재 중립적 실용 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 노선이 현재 뭐
중일 문제를 포함해서 미중 그 외에 정말로 이 복잡다단한 네. 국제 정세 속에서 앞으로 어떤 실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도 사이즈 중견국가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잘 질서를 위하여 규칙을 잘 지키는 세상이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질서적인 측면은 언급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대만 이런 뭐 유사 사태 뭐 이런 것에 저희가 끼어들어서 개입을 하고 뭐 중재를 하고 이럴 이유는 전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칙적인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할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너무 이렇게 피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실용이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올해인데 올해 어떤 또 우리가 상정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지 그때에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실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일관되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가 이제 올해 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우리가 예측치 못한 도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어떤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이제 외교 당국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최대한 국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실용 외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과 일본 방문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와의 이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공주대학교 임은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